전국에 학군지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영어를 정말 원어민만큼이나 기똥차게 잘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는 왜 점점 더 영어를 싫어할까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이어가고 있는 혹은 학원에서 이어가고 있는 이 아이의 영어를 들여다보면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콕콕콕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아이가 조금 더 영어를 좋아하게 할까? 단순히 아이가 영어를 조금 더 좋아하게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영어를 좋아하게 한다는 것은 아이의 영어 감정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영어 감정이 좋아진다는 것, 아이가 영어를 많이 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간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바로 싹 다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연장에 가서 많은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런 피로감을 저에게 많이 토로하십니다. 사실 우리 게을리한 거 없거든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도 갔고 영어 학원 갔고 영어 단어도 이렇게 많지만 착실하게 잘 했고 문법도 2바퀴 3바퀴 훑고 있고 물어보면 그래도 좀 아는 것 같고 영어책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퀴즈 풀면은 이렇게 맞추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이는 갈수록 영어를 안 좋아하고 어릴 때에 비해서 영어를 접하는 양 자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 과정 중에서 부모인 저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이제는 나도 너무 지쳐서 이끌기도 어렵고 이 너무 현타가 오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이는 어릴 때 영어를 그래도 조금씩은 즐겼는데 갈수록 영어를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영어가 너무 빠르게 공부하는 과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미취학 때든 초등학교 때든 영어를 접하는 동기가 뚜렷하게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아이가 영어를 접하는데 가장 큰 동기는 어떤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토익이나 토플 잘 치려고, 탭스 잘 치려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가 6살 때 생각하는 거죠. 아, 나중에 고3이 되어서 1등급 받으면 의대든 서울대든 훨씬 더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유치원생이든 그 어떤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이 정도까지 미래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 바로 재미입니다. 아이가 우리말 영상을 보려는 이유가 뭐예요? 재밌으니까. 아이가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재밌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영어도 똑같이 그래야 됩니다. 어릴 때는 들으면서 이 영상을 보니까 막 너무 웃기다라는 거예요. 재밌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표현은 안 할지라도 기죽기죽 아이가 재밌게 이해를 하면서 웃고 있다는 것은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일종의 성취감도 재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이가 너무 어렵지 않게 언어로서 쭉 접하다 보면 이 재미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재미가 아이에 있어서는 1번 동력이라는 것이죠. 전국에 학군지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영어를 정말 원어민만큼이나 기똥차게 잘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영어를 정말 많이 접했어요. 그러면 이 영어를 정말 많이 접했다는 것, 어릴 때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기간 정말 많은 영어 책들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듣기와 읽기를 하는 그 동력이 누군가 시켜서 했을까요? 이 정도의 양이라면 어떻게 시켜서 되는 그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가 스스로 재미가 붙지 않으면 이 많은 양을 물리적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취학 때부터 이거 외워, 뭐 통암기다, 아니면 해석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단어 시험 친다, 일주일에 100개는 기본 해야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래 뭐 한 2바퀴는 훑 때 그래야지 문법 이 최소 이 커트라인은 통과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재밌을 수가 있습니까? 매번 평가받고 매번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매번 이게 뭔가 공부처럼 느껴지니까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씩 실력은 쌓일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그런 분야는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취학이나 초등 때 이 영어를 끝낸다 이런 걸 목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영어를 언어로서 조금 더 가지고 놀 수 있게 그 정도의 감이나 체계를 만들어준다, 조금 더 길게 생각하시고요. 어릴 때 많이 듣고 많이 읽도록 그 중심에는 아이의 재미가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막 재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동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보다 보니까 웃기고, 보다 보니까 한번 빵 터지고,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내일 되니까 또 보고 싶고, 내일 되니까 내 이 책도 한번 보고 싶고, 읽다 보니까 나도 이 정도 글을 읽을 수가 있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재미도 올라가는, 이게 선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때 그래도 초등학교 어느 시점부터는 학습이 조금씩 가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재미가 최우선이 되고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그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의 수준에 맞게 무언가 책이나 자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불안에 영어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스타나 유튜브나 혹은 주변이나 친구들 이렇게 좀 둘러보다 보면은 뭔가 좋은 교재, 뭔가 이걸 하면은 영어를 잘할 것 같은 느낌, 이 영상을 보면은 정말 넌픽션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 접하고 이 책을 보면은 다른 책 10권 읽은 거 그 이상으로 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책들이 존재하죠. 한마디로 카더라라는 책, 내 아이의 흥미나 내 아이의 관심보다는 뭔가 이 속도를 빨리 높여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하는 교재 혹은 이렇게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는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교재라든가 혹은 어려워 보여서 왠지 실력을 올려줄 것 같은 그런 교재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적기에 맞게 아이에게 활용한다면 당연히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수평 읽기라고 하죠. 아이의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더 단단하게 다지고 확 올라설 수가 있는데 이 영어 자존감이 그리고 영어 실력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요즘 배웠겠지, 잘할 수 있겠지, 조금 더 많이 어려운 걸 선택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너무 어려워, 이거 재미없어, 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원래 그 책의 재미는 있지만 이해를 덜 해버리면서 이 흥미를 제대로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거든요. 혹은 진도를 빨리 나가는 영어라든가 결과를 빨리 바라는 그런 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의 불안을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요걸 추가하고 요걸 넣고 교재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는 저거, 책도 지금 아주 재밌게 즐겁게 해피하게 읽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너무 아이한테 딱 맞는데 원래 영어는 조금 더 어려운 걸 봐야 돼 라는 그 이론에 사로잡혀서 항상 어려운 걸 주면 아이가 가면 갈수록 영어는 항상 어려웠어, 영어는 쉬웠던 적이 없어, 영어는 만만했던 적이 없어, 항상 내가 영어를 접할 땐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가득했고 혹은 몇 개 이상이었고 항상 문장을 읽으면 막혔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중,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나 영어 싫어, 이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영어 전체를 안 하고 싶은 그 느낌이 확실히 형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어를 더 많이 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영어를 점점 더 싫어하게 만드는 그 세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영어를 늘 평가받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거나 혹은 낚시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낚시를 처음 갔어요. 저는 낚시를 거의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낚시를 못하니까 제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낚시 줄도 하고 뭔가 세팅을 하겠죠. 낚시를 좀 한다고 하는 옆에서 친구가 계속해서 뭔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찌는 잘 끼웠니? 매듭 똑바로 했니? 한번 보자. 다시 한번 해봐라. 저는 잘 했는데, 그리고 조금 틀렸을지라도 빠지면 다시 끼우면서 배우면 되는데, 근데 내 앞에서 또 한번 해봐라. 니 정말 확실하게 했는가 맞냐? 한번 이 바늘에 끼워봐라. 어쩌면은 초심자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이상으로 저는 잘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좀 한다고 하는 친구는 계속 자신의 그 기준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처음에는 어설프고 처음에는 재미를 느끼고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언가가 평가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어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 너 이거 이해했니? 이 책 읽고 나서 네가 이거 똑바로 읽었는지 어떻게 아니?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이 문제를 우리가 흔히 AR 퀴즈라고 하죠. 아이는 책 읽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이 글 많은 거를 그냥 혼자 읽고 나는 다 이해를 했는데, 물론 조금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죠. 원래 책은 읽으면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페파픽으로 보면 그냥 하고 시즌 1에 1 봤으면은 에피소드 두 번째 걸로 넘어가고 싶은데 1을 보고 나서 엄마가 항상 또 온다는 것이죠. 이거를 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어떤 내용이었니? 우리 영어로 한번 말해보자. 우리말로 말해보자. 글로 한번 적어보자. 가끔씩은 독후활동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매번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 영어를 하고 나면 뒤에 후속 작업이 따라오고 평가가 따라오고 단어는 잘 외웠니? 이 안에 있는 문법은 알고 있니? 왜 이런 실수는 하니? 문제는 왜 이것밖에 못 맞추니? 이거 더 맞춰야지. 좀 틀렸으니까 이걸 다시 보면서 메꿔 넣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그래야 진짜 믿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영어를 접하게 되니까 아이는 영어라고 생각하면 매 순간 평가가 따라오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갈수록 바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듣기든 읽기든 무엇이든
가끔씩 평가가 따르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영어를 접한다고 생각했을 때 영어가 평가받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인식이 될 만큼의 그 정도의 빈도로 뭔가 확인한다거나 물어본다거나 평가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되는 그 네 번째 이유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비교가 중심이 된 가정 혹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 달 전에 내 아이와 지금의 내 아이를 비교해 보니까 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한 달 전에 이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시간도 짧아졌고 이해도도 올라갔고,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6개월 전에 AR 지수가 2.4였는데 지금은 왜 2.5밖에 안 되는가? 그러니까 AR 지수가 뭔데 왜 나를 점수로 생각하냐? 이 기분부터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무심코 부모님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이죠. 아, 누구는 지금 거기 가서 이 정도 영어를 한다더라. 근데 내 아이는 지금 여기 다니고 있는데 아, 여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어가 어떻게 채워지고 있고 영어가 어떻게 유의미하게 아이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인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요. 그냥 단순히 결과로서 아이를 이런 아이 저런 아이 비교하면서 이런 학원 저런 학원에 갈아타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게 되고 항상 뭔가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데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뭔가 비교 대상으로서 나는 항상 좀 처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영어라고 하면 뭔가 좀 위축이 되고 그 숫자 AR 지수인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낮으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도서관에서 아이 스스로 선택할 때도 뭔가 높은 책을 아이도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되겠죠. 아이는 높은 책을 선택해서 고를 때 나도 이런 책 선택할 수 있네라고 했지만 실제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지 않고 영어를 좋아하게 하면서, 좋아하니까 점점 더 양을 채우게 되어서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방법 4가지를 공유해드리면, 첫 번째, 영어가 만만해야 됩니다. 영어가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돼야 됩니다. 읽으면 이해가 재밌게 되고 A라는 영어책이 싫으면 A를 덮어버리고 B를 선택해도 그 뒤에 어떤 불이익이나 뭔가 큰 대가가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아이가 이 정도를 보면 끝낼 수 있는 이런 자존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아이가 선택권도 있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 정도의 양 혹은 그 정도의 선이 지켜져야만이 아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해가 되면서 재미를 느낀다, 이 두 개가 만나면서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영어를 접하는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 두 번째는 평가보다는 노출의 양을 늘려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씩 테스트를 보고 가끔씩 평가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이가 책을 보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혹은 너무 무반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은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시간은 언제냐면, 아이가 영상을 실제로 보고 있을 때, 아이가 실제로 영어책을 읽고 있을 때, 그때 영어가 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평가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아무리 평가를 많이 할지라도, 학원에서 아무리 평가를 많이 할지라도 그 평가 자체만으로 아이의 영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보다는 영어책을 읽은 그 순수한 그 시간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를 아예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화하고 영어를 실제로 접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라. 그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불안하죠.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나 아이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영상이 재밌어도 그걸 계속 붙잡고 한두 달씩 보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거나 없습니다. 아이가 잘 보고 있다면, 잘 읽고 있다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 큰 흐름과 어느 정도의 디테일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이 확인하고 평가하려는 것을 좀 참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되는 그 세 번째 방법은 아이의 수준, 아이의 성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나 책을 선택하실 때 아이가 A를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A가 정말 국민 영어책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세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는 그걸 안 좋아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나는 돈을 좀 썼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내가 알아보고 샀는데 내 아이가 안 보면 좀 서운하긴 하죠.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안 좋아한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마치 두드러기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RT를 줬는데 내 아이가 막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럼 그걸 계속 활용할 분이 있을까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ORT는 참고로 좋은 책입니다. ORT를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걸 안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성향이나 기호나 이런 수준을
딱 맞게 고려를 해서 어떤 자료를 선택하실 때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옆에서 말하는 카더라 이게 최고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시기보다는 내 아이에 맞게 선택을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하는 그 네 번째 현실적인 방법은 영어를 압박을 느끼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편안함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거 이해했어? 오늘 이거 다 했니? 오늘 이거 다 외웠어? 우리 시험 다가오는데 엄마랑 미리 한번 해보자. 물론 가끔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어라는 것이 너무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타이트함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넣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는 계속해서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그냥 읽고 즐기고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언어가 되어야지 비로소 아이의 영어 감정이 서서히 개선이 되겠죠. 만약에 안 좋았다면요. 만약에 아이의 영어 감정이 중간이거나 혹은 괜찮다면 편안함의 언어로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다가가요. 그래야지 아이가 영어는 항상 하고 싶고 심리적인 장벽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을 좀 덜 느끼고 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지적질을 하고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부모님이 뭔가 계속 선생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는 짧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을 이어가기에는 너무 부모님도 현타가 오고 아이도 이미 영어에 질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가급적이면 아이가 영어 책을 고르거나 영어 영상을 고르거나 아이의 영어 과정 중에 있어서 큰 방향 설정과 환경 설정 정도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아이가 재미를 느끼면서 아이가 스스로 채워갈 수 있게 처음에는 조금 리드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의 영어 감정이라는 그 리드 선을 아이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 영어 교육이라는 것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중심 잡기가 별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채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가정을 관찰하다 보면 쉽게 하는 집은 항상 쉽고 아이는 영어를 잘하고 어렵게 하는 집은 항상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고 아이의 영어는 잘 발전하지 않는, 아이는 항상 영어로 고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나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미취학이든 초등, 중학, 고등학생이든 영어로 고민 많으시죠? 그 고민들 이 댓글에 다 남겨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고민이나 질문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읽으면서 저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고요. 그 다음 제가 조금이라도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조언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